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서 헤어샵을 운영하고 있는 30살 후반 여자예요. 이혼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마음속에 남은 아픔이나 상처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전해드릴 사연은 아픔이나 상처와는 상관없이 속이 뻥뻥하고 뚫리는 사연이랍니다. 이혼한 사람이 무슨 뚱딴지 같은 이야기냐고요? 자, 그럼 5년 전 제가 직접 경험한 이혼 이야기 시작할게요. 명문대에 진학해 법률 관련 일을 하길 바랬던 부모님의 바람과 다르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미용 네일 같은 뷰티 쪽에 관심이 많았어요. 학창 시절 때 친구들이 학교가 끝나면 입시학원에 가기 바쁠 때 저는 미용학원에 가 미용 기술을 익히는데 시간 가는 줄 몰랐죠. 어린 나이에 배우기 시작한 미용 일이다 보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짧은 시간에 헤어 디자이너가 될 수 있었어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저는 더 전문화된 미용 기술을 가질 수 있게 됐죠. 그렇게 울산, 대전, 서울 압구정에서 14년 정도의 미용 일에만 매진하다 보니 메이저 압구정 미용업계에서 제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정계 고위 간부의 아내들, 연예인들, 재벌, 그 자제들 할 것 없이 저를 지명으로 하는 손님들이 다른 디자이너들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수미 씨 너무 혼자 잘 나가는 거 아니야? 나야 수미 씨가 돈 벌어주니 더할 거 없이 좋은데 어쩐지 셈이 다 나네. 나 예전에 디자이너로 일할 때도 수미 씨만큼 고정 손님 많지 않았었는데. 샵 원장 선생님은 한참 선배셨지만 저를 후배 이상으로 아끼셨어요. 오랜 시간 함께하다 보니 친언니, 친동생처럼 지내기도 했고요. 늘 아낌없이 저를 지원해주고 흐뭇하게 바라봐주는 언니 때문에 아무리 힘든 일이 있더라도 언니한테 의지하며 잘 지낼 수 있는 나날이었어요. 저는 샵에서 남자친구를 처음 만났어요. 남자친구는 뜨내기 손님으로 어쩌다 한 번씩 머리 컷하러 오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정기적으로 저희 샵을 방문해서 저를 지명 디자이너로 정해 정기적으로 제게만 컷을 받으러 오더라고요. 남자친구는 말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점잖았고 또 차분했죠. 그만큼 작고 사소한 일에도 매너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손님으로만 만나오던 남자친구가 어느 날부터인가 뭘 하는 사람인지, 어느 회사에 다니는지, 여자친구는 있는지 여러 가지로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인간적인 호기심이었지만 준수한 외모와 좋은 매너를 갖고 있는 남자친구가 점점 남자로 느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말수가 적은 사람이 어느 날엔가 뜬금없이 제게 말을 걸더라고요. 짧은 시간에 예쁘게 머리컷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아, 네. 제가 10몇 년 해온 일이 이것밖에 없으니까요. 그래도 아직 많이 부족해요. 겸손하시네요. 저도 한 업종에서 10몇 년 넘게 일해서 이제 겨우 좀 살만하다 생각해 왔는데 그 겸손 배우고 싶네요. 너무 갑작스러웠던 대화라 당황스럽기는 했지만 남자의 진중한 말이나 말투에 호감이 가더라고요. 원장 선생님이랑 샵 디자이너 언니들 말로는 남자친구는 강남역 근처에 있는 보험회사에서 일하는 보험 설계사라 하더라고요. 나이는 저보다 1살 많은 36이고요. 저는 예나 지금이나 보험 설계사라고 하면 여러 부정적인 편견과 선입견을 갖고 있어요. 잘못된 생각인 걸 알지만 번드르르한 옷차림과 명품 시계, 고급 외제차 등등 겉은 번지르르해 보이지만 실속은 없는 사람들이라 오만하게 생각해 왔던 거예요. 겉 다르고 속 다르다는 속담 잘 알고 계시죠? 빛 좋은 개살구라는 속담도 있고요. 저는 샵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남자친구에게 품었던 관심과 감정을 모두 거두었어요. 언니들은 남자친구가 보험 설계사 중에 최고 보험 설계사이고 능력자 중에 능력자라고 제게 기뜸을 해주었지만 저는 제 생각에만 빠져 있었기 때문에 남자친구에게 마음을 이미 모두 거둔 뒤였죠. 우연이었을까요? 필연이었을까요? 그 즈음 저희 샵에 들러 머리를 한 남자친구가 미용이 끝나고 제게 별 말 없이 명함 한 장을 건넸어요.
자신의 이름, 회사, 전화번호가 적힌 고급스러운 명함이었습니다. 처음 샵에 와서 이제 뵙게 된 지 6개월 정도 됐네요. 제 이름은 강석호입니다. 강남역 근처 보험설계사 팀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시간 되실 때 함께 차 한 잔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당황스러웠던 나머지 저는 네 하고 말을 얼버무리고 말았어요. 제 생각과는 다르게 남자친구가 가게를 떠나고 차분하고 온기 있는 남자친구의 말투가 제 마음속에 각인처럼 새겨져 버렸던 거예요. 머리는 아니야 아니야 라고 자꾸만 말하는데 남자친구의 작고 사소한 말 한마디가 제 마음속 한 구석에 큰 공간을 차지하게 된 거죠. 남자친구가 샵에 다녀간 지 5일이 지나 일을 마치고 결국 저는 남자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압구정 헤어샵 정수미예요. 좀 늦은 시간이지만 메시지 남겨요. 괜찮으시다면 이번 주 주말에 설릉역 근처에서 뵀으면 좋겠어요. 함께 차 한잔 마셨으면 좋겠고요. 주말에 남자친구를 만나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저는 단순히 남자친구가 점잖고 차분한 사람인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때로는 위트 있고 재치 넘치는 이야기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한 달 정도 만나면서 가볍게 차를 마시거나 밥이나 술을 함께하고는 했죠. 일에만 집중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던 제게 남자친구는 소중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에게 손수 건네받은 선물 같은 존재였어요. 꼭 성공해야 한다는 일에 대한 압박과 강박을 내려놓을 수 있었고 늘 경직돼 지내기만 하던 저는 마음에 스스로 걸어둔 빗장을 풀고 더 부드러운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갖고 있던 편견과 선입견 역시 남편의 다정다감한 모습, 제게 쏟은 남자친구의 정성에 모두 허물어지고 말았죠. 무엇보다 저는 지금보다 더 좋은 사람, 좋은 여자가 되고 싶어졌어요. 하지만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남자친구는 사람의 마음 씀씀이를 보기보다 어떤 사람이 무얼 하는 사람인지, 재력은 얼마나 되는지,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가 얼마쯤 되는지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애인인 저에게는 그런 태도를 보이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저의 부모님 직업이 무엇이냐며 제 대답을 듣기 위해 한 달 동안 거의 구걸하다시피 집요하게 질문을 그치지 않았어요. 저는 쉽게 대답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께서는 울산중앙시장 근처에서 화원을 운영하시는 분이었지만 아버지께서는 울산 지역은 물론 전국 철강사업 대부분에 손을 뻗치고 있는 철강기업 회장이셨거든요. 전국으로 유통되고 또 거래되는 거의 대부분의 철강사업과 관련해 저희 아버지 기업을 거치지 않은 거래는 없을 만큼 아빠는 철강사업뿐 아니라 한국 경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분이셨죠. 그래서 저는 더욱 아버지가 하고 계신 일을 남자친구에게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저의 아버지 재력과 능력이 남자친구에게 어떤 의미가 될지 불안했고 연애 기간이 그리 길지 않아 남자친구를 신뢰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던 거예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재벌가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느 누구라도 오만해지거나 태만해지고 나태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 달이 지나 남자친구에게 아버지는 울산에서 작은 철공소를 운영하고 계신 분이라 이야기했어요. 뭔가 김이라도 빠졌다는 양 남자친구는 뭘 그걸 대답하기 그렇게 힘든 거라고. 에이 바보. 하고 말했죠. 저 역시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 생각하고 전과 다름없이 남자친구와 잘 지냈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하루하루 날이 지나도 남자친구는 제게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또 언제나 다정다감함을 보여줬어요. 그렇게 제가 점점 남자친구에게 빠져들고 있던 어느 날 함께 간 노래방에서 남자친구는 제게 백만송이 장미를 불러주었어요.
아, 어찌나 감미롭고 달콤하던지, 그리고 또 황홀하던지, 저는 그날 남자친구에게 완전히 빠져버리고 말았죠. 그렇게 저와 남자친구는 10개월의 연애를 거쳐 합의 끝에 결혼하기로 했어요. 상견례, 혼수, 집 등 현실적인 결혼 문제 역시 저희 부부에게 부담이 아닐 수 없었지만 무난히 잘 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부터 저희 부부 관계는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상견례 자리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상견례 자리를 섭외하는 것에서부터 저와 남자친구의 입장이 갈렸던 거예요. 상견례 자리라고 하면 보통 정갈하게 음식을 내고 조용한 분위기의 한정시집을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시부모 될 분들이 격식 있는 고급 양식집에서 상견례하길 원한다며 끝까지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죠. 표독스러울 만큼 아주 고집스럽게요. 결국 저는 한 발 물러 강남에 있는 고급 양식집에서 상견례를 하기로 했습니다. 상견례 날 처음 시부모님을 처음 뵙고 저는 헉하고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당신들 딴에서는 나름 기품 있게 차려입은 옷이었겠지만 시모는 무릎 위를 한참 올라가는 검정 치마와 시스루에 가까운 하얀 블라우스를 입고 나오셨죠. 그만한 맵시였다면 다행이었겠지만 답답해 보일 만큼 옷보다 시모의 몸이 컸죠. 시부는 건들건들한 발걸음에 맞춰 회색 스트라이프 양장을 하고 나오셨어요. 누가 보더라도 딱 건달을 연상시키는 옷차림을 하고 나오셨던 거예요. 시부 손가락에 낀 커다란 금반지, 시모 목에 두른 금목걸이가 옷차림과 얼마나 어울리지 않던지. 차라리 손으로 눈을 가리고 싶은 심정이었죠. 반면 저희 부모님은 여름이었기 때문에 산뜻하고 밝은 톤의 양장을 하고 상견례 자리에 나오셨고요. 불길한 예감으로 시작된 상견례는 예감대로 짧지 않은 시간에 엉망이 돼버렸어요. 시모의 노골적인 요구와 얼토당토하는 시부의 영업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석호한테 사돈이 울산에서 작은 철공소 운영하신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회사는 작아도 수완이 좋으셔서 충분히 벌이가 되신다고요? 아, 네. 수완이 좋다기보다 주위에서 여러 사람들이 잘 도와줘서요. 그래서 이렇게 가정 꾸리고 보통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있답니다. 그렇군요. 수미에게 이야기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제 남편은 대기업 수준의 중고차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뭐 벌이는 말할 것도 없고 강남 일대에서 제 남편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죠. 아, 그러시군요. 대단하십니다, 사돈. 아이들 혼인하고 시간 되면 한번 찾아가 뵈야겠네요. 마침 타던 차도 이제 탈 만큼 다 연비가 안 나와서요. 그렇게 별탈 없이 진행 중이던 이야기는 시부의 오지랖으로 엉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 사돈, 지금 타고 다니는 차가 뭡니까? 작은 회사라도 회사 대표시니 외제차 타고 다니실 것 같은데. 그렇죠? 자정이 뭔가요? 마침 이번에 저희 회사에 최상급 외제차 몇 대가 들어왔거든요. 뭐 저희 석호 장인 되실 분이니 튼튼하고 잘 나가는 놈 한 대쯤이야 마진 없이 그냥 내드릴 수 있어서요. 네, 그런가요? 사돈이 그렇게 말해주시니 애들 혼인 끝나고 애들이 잘 자리 잡으면 그때 한번 서울 올라가 뵙기로 하지요. 에헤이, 사돈. 왜 쇳불도 당김에 빼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길게 시간 끌 필요가 있나요? 오늘 자리 끝나고 이번 주말에 서울 한번 올라오세요. 차 출고하는 건 일도 아니니까 오시면 바로 계약서 작성하시고 차 빼드리게. 아니, 그래도 지금 당장 차가 필요한 건 아니라서 말입니다. 제가 꼭 나중에 한번 찾아뵐 테니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하시는 걸로 하시지요. 에헤이, 사돈이 중고차에 대해 뭘 모르시네. 차는 한 달, 두 달, 6개월 시간 지나면 값이 똥값이 돼버려요. 하루라도 빨리 타던 차 처분하시고 새 차 뽑는 게 당연한 겁니다. 나중에 언제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되도록 빨리빨리 타던 차 처분하시고 새 차 뽑으러 한번 서울 올라오셔요. 이런 말 같지 않은 이야기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건 남자친구뿐이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눈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눈앞에 놓인 음식 먹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한술 더 떠 시모라는 사람은 저희 부모님께 노골적으로 집 혼수 얘기를 늘어놓더라고요. 뭐 집이야 당연히 저희 쪽에서 하는 거고 혼수는 당연히 사돈댁에서 해오시는 거죠? 아, 요즘은 삼성, LG 브랜드 흉내내는 저가 브랜드들이 워낙 많아서요. 애들 하루 이틀 사는 것도 아니고 이름 좀 있는 브랜드로 혼수가 됐으면 좋겠네요. 생활가전도 그렇고 가구도 그렇고.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저의 어머니는 조용히 대답하셨어요.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오래 쓸 수 있는 튼튼한 것들로 준비할까 합니다. 아참! 이불, 커튼, 가구 같은 것들도 좀 격식 있고 기품 있는 것들로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대답하시는데 아버지께서는 겸연쩍고 불쾌하셨는지 큼큼하고 헛기침을 하셨죠. 하지만 눈치 없는 시모는 저의 부모님 마음에 쐐기를 받고 말았답니다. 저희 석호가 보험 설계사지만 수미에게 이야기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인류 중에 인류인 거 잘 알고 계시죠? 한 달에 1,000-2,000번은 보험 설계사가 요즘 어디 있나요? 그만큼 능력이 되니 그렇게 버는 거 아니겠어요? 뭐 하여튼 애 벌이나 사회적 신분에 맞는 혼수 부탁해요. 상견례가 끝나고 부모님과 저는 부모님께서 하루 묵으실 호텔로 돌아왔어요. 저는 물론 어머니 역시 참담한 표정이었죠. 하지만 본래 부드러운 성정을 갖고 계신 아버지만은 상견례 자리를 크게 불편해 하시지는 않는 눈치였어요. 저와 어머니가 걱정이 됐던지 한 말씀만 간단히 하시더라고요. 수미야, 결혼이라는 건 결국 남편 아내 둘이 만들어 나가는 거다. 장인 장모 시부모 관계가 좋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겠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다. 그런 관계는 어느 부부라도 원하고 또 똑같이 겪는 어려움이고 결국 사랑의 결실로 살아가는 건 부부다. 제 딴에 그렇게 얼토당토하는 상견례 자리를 끝내고 보니 정말 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상견례 자리에서 무례하게 노골적으로 자식 자랑 요구 또 요구하는 시모. 사돈과 인사하러 온 게 아니라 영업하러 나온 것 같은 시부까지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 같았죠. 그리고 나중에 저희 샵에 자주 오시는 손님한테 전해들은 이야기로는 시부가 운영하는 중고차 업체는 허위 딜러 바지 사장 끼고 하는 문제 많은 업체라 하더라고요. 그 바지 사장이 남편의 아버지 시부였던 거예요. 상견례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는 아니지만 예물하는데도 남자친구와 언쟁이 있었어요. 저는 시부모님께 실용적이고 질 좋은 옷이나 시계 같은 액세서리 같은 걸로 해드리고 싶었지만 남자친구는 끝까지 자기 입장을 굽히지 않고 명품만을 고집했어요. 야, 요즘 누가 그 브랜드를 사? 적어도 에르메스 정도는 돼야 하는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에르메스면 어떻고 프라다면 어떻고 그게 다 무슨 상관이야. 질 좋고 오래 쓸 수 있는 걸 예물로 해야 맞는 거지. 돈은 비싼 대로 비싸고 하는 기능은 똑같고 당연히 실용적인 거 사야지. 자기 부모님들은 명품 아니면 취급하지 않는 분들이라면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프라다, 구찌, 루이비통, 에르메스, 보테가, 베네타. 남자친구 이야기를 듣는 내내 쑤실 정도로 머리가 아파왔습니다. 상견례, 예물, 결혼, 신혼여행. 어렵게 시간을 보내고 저와 남편과 저는 잠실 쪽에 신혼집을 마련했어요. 넓은 평수는 아니었지만 남편과 둘이 지내는 데는 더없이 좋은 아파트였어요. 시모 말대로 이름 있고 성능 좋은 생활 가전들, 고급스럽고 고풍스러운 세간 가구들로 혼수를 마련했죠. 아, 이제 끝난 건가 싶었어요. 이제 남편과 둘이 오순도순 행복하게 사는 것만 남은 건가 생각했죠.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시간을 흘려보내고 남편과의 신혼생활에 들떠있던 저였습니다. 하지만 웬걸, 남편은 결혼식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다정다감한 말투, 따뜻함이 느껴지는 마음 같은 건 온데간데 없고 남편은 제게 잠자리와 아이,
제가 직접 차린 삼시세끼 밥상만을 요구해 왔죠. 아니 이 사람아, 샵일이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그렇지 저녁을 배달 음식으로 때우는 게 어디 있어? MSG니 조미료니 남의 손으로 건성건성 차린 음식이 무슨 맛이고 의미야. 집에 있는 사람이 손수 차린 음식을 먹어야 사람이 힘을 낼 거 아니냐고. 결혼 뒤에 저는 샵에서 일하는 시간을 조정하게 됐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 저녁 시간이 되기 전에 퇴근하기로 한 거예요. 남편의 그 밥상을 차리기 위해서요. 하지만 다툼이 있던 그날은 손님이 밀려 있어 어쩔 수 없이 저녁 7시를 넘어 퇴근할 수밖에 없었어요.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해? 내가 밖에서 놀다 왔어? 손님들이 밀릴 대로 밀려서 손님들 머리 다 해주고 오느라 늦은 것 뿐이라고. 배달 음식? 그게 뭐 어때서? 하루쯤 배달 음식 주문해서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시간도 너무 늦었고 일 때문에 지칠 대로 지친 저는 별 생각 없이 집에 도착하기 전에 집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을 남편을 생각해 배달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저는 그날 남편의 본 모습을 보게 됐어요.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인, 어떻게든 저를 이기려고만 하고 가르쳐 들기만 하려는 모나고 모자란 성격. 아차하고 그때 저는 이 결혼이 잘못됐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당신 아직도 소식 없는 거야? 당신 산부인과 상담받고 와서 제때제때 문제 푸는데 왜 아직도 소식이 없는 거야? 나도 당신도 둘 다 아이 갖는데 전혀 문제도 없는데. 당신 혹시 나 몰래 피임하는 거 아니야? 남편은 저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기는 했지만 제가 피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하지 못했어요. 남편이 알아챌 수 없도록 그만큼 제가 철두철미하게 피임을 해왔으니까요. 남편에게는 임신이 계획이었겠지만 제게는 피임이 계획이고 목적이었어요. 변해버린 남편, 앞으로 더 기대할 수 없는 행복한 결혼 생활이 이유였습니다. 이런 좋지 않은 환경에서 태어난 아이가 받을 수 있는 건 저의 우울하고 침울한 표정과 태어난 뒤로 아이에게 무관심해할 남편뿐이었던 거죠. 제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이유에서였을까요? 혼인하고 9개월쯤 지나 평일과 주말에 남편의 외출과 외박이 잦아지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는 이미 남편에게 지칠 대로 지쳐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남편에게 잔소리를 한다거나 다투거나 하지 않았어요. 왜 똥은 더러워서 피하는 거라는 말처럼요. 그래, 밖으로라도 나가서 술을 마시든 친구를 만나든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마음이었습니다. 10월 둘째 주 금요일이었을 거예요. 자정이 다 되도록 남편이 들어오지 않기에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통화음만 계속해서 이어질 뿐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별 생각이 없던 저는 남편이 집에 들어오든 말든 잠자리에 들기로 했어요. 잠에 들려던 찰나 새벽 1시쯤이었을 거예요. 남편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하지만 휴대폰 너머 전화를 건 사람은 남편이 아니라 낯선 목소리의 여성이었죠. 안녕하세요. 정수미 씨 되시죠? 사코 씨가 술에 많이 취하셔서 전화드렸어요. 제가 직접 사코 씨 댁으로 모셔다 드리고 싶은데 제게 일이 바빠서요? 만주에서 대리기사나 택시도 잡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수미 씨가 이쪽으로 좀 와주시겠어요? 수미 씨? 석호 씨? 저는 전화를 받고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얼굴도 모르고 처음 통화하는 여자가 아주 익숙한 듯 제 이름과 남편 이름을 부르니 생경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일단 남편을 집으로 데려와야 하니 여자가 찍어준 주소대로 차를 몰아 남편을 데리러 갔어요. 내비게이션에 찍힌 주소에 도착하니 마침 전화통화한 여자로 보이는 사람이 남편을 힘겹게 부축하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석호 씨가 가끔 들르시는 가게 사장이에요. 오늘 안 좋은 일이 있으셨던지 평소보다 술을 더 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모님께 연락드린 거고요. 네, 감사합니다. 죄송하지만 제 차에 석호 씨 태우는데 좀 도와주시겠어요? 부탁드려요. 여자와 저는 힘겹게 남편을 차 뒷좌석에 태우고 간단히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어요.
남편은 그야말로 인사불성 상태가 돼 집에 들어오는 내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내내 혼자 짓거렸죠. 집에 도착해 남편을 침대에 눕히고 양말과 옷을 벗기고 거실에 나와 소파에 앉았어요. 착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그 여자는 누구이기에 내 이름과 남편 이름을 가까운 사람이라도 되는 양 스스럼 없이 부르는 거지? 하고요. 저는 남편 상의에 들어있는 핸드폰을 꺼내 패턴을 풀고 전화통화 목록을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보험 설계사인 만큼 고객들 이름, 저장되지 않은 번호가 많았어요. 근데 그중에 샛별이라는 독특한 이름이 하루 이틀, 길게는 닷새, 엿새, 띄엄띄엄 기록돼 있더라고요. 왜 여자에게는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직감적으로, 육감적으로. 아, 이거 뭔가 이상하다, 잘못됐다 하는 그 촉 말이에요. 저는 그 샛별이라 저장돼 있는 번호로 남편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아까 만났던 그 여자의 목소리가 휴대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남편을 부축하고 기다리고 있던 그 여자 말이에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던 나머지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저는 샛별이란 여자와 남편이 통화한 날, 남편이 쓴 신용카드 내역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설든 호텔, 힐튼, 그랜드 호텔, 이 외에 수없이 많은 모텔 이름들. 남편의 외도를 예상하고는 있었어요. 하지만 직접 알게 되고 또 겪게 되니 참 기분이 더럽더라고요. 남편을 추궁해봐야 뻔한 대답이 돌아올 거라는 건 이미 알고 있었고요. 네가 내 말을 안 듣지 않느냐? 왜 임신이 안 되는 거냐? 너만 일하느라 바쁘냐? 나도 일하느라 바쁘다. 네가 집에서 하는 게 뭐냐? 등등. 이제 신혼을 지나 1년 가까이 접어든 결혼 생활. 저는 더 고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혼하기로 마음을 굳힌 거예요. 남편이 술에 깬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에게 이혼하자 말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광광 날뛰기 시작했죠. 야, 장난해? 무슨 이혼? 왜? 뭐 때문에? 당신 지금 말이라고 해? 부부 사이에서 지켜야 할 게 뭐야? 나로 성에 안 찬다고 고작 네가 한 짓이 술집 사장이랑 붙어먹는 거였어? 더러운 자식. 더러운 자식? 야, 말은 똑바로 해. 네가 집에서 하는 일이 뭐야? 너만 밖에서 일해? 너 제대로 밥상 한번 네 손으로 차려봤어? 그리고 붙어먹어? 웃기고 있네. 그것도 다 비즈니스야. 그 사람이 이번에 선릉 근처에서 물장사할 건물 하나 올리는데 거기에 지분 좀 넣으려고 몇 번 만난 것뿐이라고. 아주 대단한 사업가 나셨네. 지분 좀 얻자고. 그래서 그렇게 그년이랑 호텔 모텔 들락날락거렸니? 쓰레기 같은 인간. 말이라도 안 하면. 제 말을 듣고 있던 남편은 갑자기 제 뺨을 세차게 후려갈겼어요. 크고 두꺼운 남자 손에 맞은 뺨은 아프고 또 얼얼했어요. 하지만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남편의 바닥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 저는 지지 않고 똑같이 남편의 뺨을 후려갈겼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연거푸 사정없이 뺨을 후려갈겼어요. 그러고 나서 저는 말했죠. 너 외도, 네 말도 안 되는 억지, 요구, 이혼 견책 사유 되는 거 알고 있지? 개자식, 두고 봐 너. 네 그 알량한 돈벌이, 자존심, 꼴 같지 않은 사회적 지위, 신분놀이 이제 다 끝이야. 남편은 제 머리끄덩이를 잡으려고 손을 뻗었어요. 하지만 볼장 다 본 저는 남편에게 당할 이유가 없었죠. 저는 다시 남편의 뺨을 한 대 더 때리고 발로 남편의 낭심을 가격했어요. 끄끄하고 무릎을 꿇고 낭심을 잡고 남편이 고통스러워하는 동안 저는 얼른 간단히 짐을 꾸려 집을 나와 부모님이 계신 울산으로 향했습니다. 샵에 전화를 걸어 원장 선생님께 며칠 일할 수 없다 말하고요. 울산으로 가는 버스에서 저는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저 수미예요. 다름 아니고요. 저 석호 씨랑 이혼할 거예요. 석호 씨가 바람을 피워서요. 말 맞다나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예, 너 갑자기 무슨 소리니?
이혼? 왜? 바람 피웠다고? 너 지금 장난하니? 사내가 바깥으로 돌면 이 여자 저 여자 몇 번 만날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또 석호가 바람을 피웠다 한들 돈 잘 벌어와. 꼬박꼬박 너한테 얼마씩 돈 줘. 집에 잘 들어가. 뭐가 문제라는 거야? 어머니, 석호 씨도 석호 씨지만 어머니도 참 어머니다우시네요. 이제 알만하네요. 어머니, 당신 아들이 뭔가 대단히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꿈 깨세요. 얼마를 벌든 뭘 하든 남편 역시 다른 사람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남자고 또 남편일 뿐이에요. 더 이상하고 해괴한 궤변 늘어놓지 마시고 저희 부부 이혼할 거라는 거 알고 계세요. 조만간 변호사 선임에 이혼소송 걸 거니 그렇게 아시고요. 이런 개 같은... 저는 심호 말을 끊고 다시 말을 이었어요. 개 같은? 이보세요, 이현희 씨.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 당신도 당신 자식도 당신 남편도 돈 많이 버는 게 벼슬이야? 돈 좀 버니까 당신들이 뭐라도 되는 줄 아나 봐? 불쌍한 인간들. 그따위로 사니까 졸부소리 듣고 사는 거야. 알아? 말을 마친 뒤 곧장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속이 후련해졌습니다. 울산 터미널에 도착하기까지 한 30분 남았을까. 마침 시모한테 다시 전화가 왔어요. 예, 잠깐 내 말 좀 들어봐라. 사실은 석호가 너 말고 밖에서 다른 여자 만나는 거 알고 있었다. 근데 그게 왜 다 석호 책임이니? 석호가 나한테 그러더라. 아무래도 이상한 것 같다고. 아이를 갖고 싶은데 네가 술을 쓰는 건지 아무래도 아이를 못 갖는다고. 그리고 또 석호가 만난다는 여자, 그 여자는 동업자야, 동업자. 애인이 아니고. 네가 뭘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석호가 집 놔두고 바깥으로 도는 건 석호 탓이 아니야. 다 네 탓이야, 네 탓. 알아들어? 저는 그 말에 대답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시모의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저는 냅다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울산 부모님 댁에 도착하니 부모님께서는 일이 그렇게 될 줄 아셨다며 잘 왔다고 저를 반겨주셨어요.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만하면 됐다. 살면서 다 누구나 한 번쯤 겪는 일이다. 이혼하기로써니 뭐 살 길이 없다니 밥을 못 먹는다니. 잘했어. 인간 같지 않은 인간에게는 똑같이 하면 되는 거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란 말이 괜히 있겠니? 아버지는 제가 겪은 일이나 이혼한다는 사실에 관심조차 없어 보이셨어요. 제가 미워서가 아니라 어머니 말처럼 언급할 필요조차 느끼시지 못한 것 같으셨어요. 늦은 밤 거실 소파에서 석간신문을 읽고 계시던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 오랜만에 집에 왔으니 저기 나가서 바다 보면서 아빠랑 소주나 한 잔 마실까? 어머니 아버지 말씀 듣고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도대체 이렇게 좋고 또 좋은 부모님을 두고 왜 나는 어리석은 선택을 했었던 걸까? 왜 진작 거지 같은 더러운 일을 손에서 놓지 못했던 걸까 하고요. 눈물을 그치고 그날 밤 저는 부모님과 오랜만에 정겹게 식사도 하고 술도 가볍게 한 잔 마셨답니다. 다음 날부터 아버지 후배이자 변호사인 분을 만나 위자료, 상간녀, 견책사유 등등을 따져가며 이혼 서류를 준비해 나갔어요. 변호사님은 이혼이야 흔히 있는 일이지만 제 사정이 참 딱하다고 배우자나 시부모가 참 못된 사람들이라 저를 위로해 주시기도 했죠. 보름 가까이 서류를 준비해 남편을 만났어요. 그러고는 준비한 서류를 남편에게 건넸죠. 읽어보고 연락달라 말한 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잘 살아. 다 잊어버리고. 나도 그럴 테니까. 그리고 있잖아 당신이랑 당신 아버지 돈 많이 버는 거 그게 전부가 아니야. 사람한테 진심으로 대하고 마음 좀 쓰며 살아. 당신 이렇게 살면 나중에 외로움밖에 안 남을 거야. 충고라고 생각하지 말고 전 아내가 말해주는 사실이라 받아들였으면 좋겠네. 잘 가. 이야기를 마치고 저는 곧장 압구정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폭풍전 바다는 늘 고요하다 말하잖아요. 며칠 남편 시댁 사람들 연락 없이 잠잠했어요. 이혼 서류를 건네 딱 일주일이 지난 날 심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어요.
쥐뿔도 없는 거 살려주는 셈 치고 양반하면 저리 가라 하는 내 아들 장가 보내놨는데 고작 니까짓 게 할 짓이 이것뿐이냐? 그리고 너 왜 처음부터 솔직히 말 안 했어? 신문 봤다. 처음에 긴가민가 했는데 네 아버지가 분명하더라. 네 아버지가 하는 일이 철공소 운영하는 거라고? 재벌가 딸려는 없는 행세는 없는 행세대로 하고 감히 우리를 기만해? 너 그거 사기인 거 알지? 너 우리 애한테 사실 숨기고 사기 결혼한 거야. 우리 쪽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받은 만큼이 아니라 배로 돌려줄 거야. 기다리고 있어. 제 아버지는 아버지 자신이 대기업 회장이고 돈이 많고 하나의 산업을 엎치락 뒤치락 할 만큼 영향력 있는 사람이란 걸 남이 아는 걸 꺼려하셨어요. 겸손하셨고 또 누군가의 시선을 받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시는 분이었거든요. 저 역시 그런 아버지의 훌륭한 성정을 본받으며 자라왔고요. 이혼을 앞둔 이 마당에 남편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제가 저희 아버지 직업을 속였다는, 그래서 이 결혼은 사기 결혼이었다는 생트집뿐이었죠. 물론 시댁이 법정에 건 소송은 터무니없으니 완전히 기각됐고 말았고요. 남편과 함께 산 건 1년 정도였지만 제가 받은 위자료는 적지 않은 금액이었어요. 불륜, 가장으로서의 책임, 강압적이고 고압적인 태도와 요구 등등 견책 사유가 하나둘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요즘 젊은 친구들 말로 안 좋은 일을 겪거나 정말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게 되면 암 걸리겠다는 우스갯소리를 한다죠. 이혼 절차를 모두 마치고 가정법원을 나오는데 정말이지 암이 다 나았다고 혼자 우스갯소리를 하는 저였어요. 너무나 뻔하고 일방적이었던 결혼 생활. 누구나 다 그렇게 사는 거라며 그 정도는 참고 사는 게 도리가 아니겠냐는 말도 안 되는 결혼 생활. 그 생활 모두를 끝내고 보니 제게 남은 건 위자료와 다시 혼자라는 사실뿐이었지만 탄산음료를 먹고 나면 뻥뻥하고 가슴이 뚫리는 것처럼 속이 다 후련했죠. 일상으로 돌아온 저는 다시 일에 몰두하기 시작했어요. 나이도 나이고 경력도 경력이니만큼 더 열심히 일해서 부모님 계신 울산에 헤어숍 하나를 내자는 목표 하나를 두고 말이에요. 그렇게 2년 정도 일하니 전에 모아두었던 돈, 위자료, 2년간 번 돈을 합해 저는 마침내 울산 남구에 규모 있는 전문 헤어샵을 낼 수 있게 됐습니다. 강남이나 압구정만큼 번드르르한 헤어샵은 아니었지만 갖출 수 있는 건 모두 갖추고 또 디자이너 8명을 둘 만큼 큰 헤어샵이라 할 정도로 잘 갖춰진 헤어샵을 마침내 울산에 내게 됐죠. 헤어샵을 오픈하고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던 어느 날 낯선 번호로 메시지 하나가 왔어요. 나야 석호, 잘 지내니? 수미야, 지난날 돌아보니 정말 내가 잘한 게 하나도 없더라.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우리 다시 한번 만나서 진지하게 이야기 좀 해보자. 나는 여전히 널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고 싶어. 문자 메시지를 받고는 코웃음이 쳐지더라고요. 전 남편은 저와 이혼하고 몇 달 지나지 않아 그 술집 사장이라는 여자랑 결혼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또 몇 달 못 가고 술집 사장은 전 시댁 식구들 돈을 챙겨 잠적해버렸고 시댁 식구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 여자를 고소하는 것과 이혼 무효 소송을 거는 것뿐이었죠. 결국 쪽박을 차게 됐다는 전 남편 소식을 압구정 원장 선생님한테 전해 들었습니다. 전 남편이랑 결혼한 그 여자는 꽃뱀 중 최고의 꽃뱀이었다고요. 한마디로 영어에서 쓰는 말처럼 남편에게 공사를 쳤던 거예요. 남편에게 돈을 빼내기 위해 결혼도 위장 결혼과 다를 바 없이 했고 또 시부모한테 큰 이익을 남겨준다면서 건물 세우는 데 투자하라고 꾀어 둘 모두에게서 거액을 챙겨 달아난 거예요. 노랫말 가사처럼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전국을 돌며 버젓이 술집 마담을 해왔던 여자가 바로 그 여자예요. 화류계에서는 그 여자를 철새 마담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이 남자 저 남자 등골까지 쏙쏙 다 빼먹는 여자가 그 여자라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여자가 사기, 횡령 등등으로 경찰 추적을 받는 범죄자였다는 거죠. 작정하고 달려든 사기꾼한테 이혼 무효 소송 걸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고 의미가 있겠어요?
그야말로 폐가 망신하게 된 거죠. 그건 정말 불행한 일이지만 시몬은 그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뇌졸중으로 쓰러져 아직도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 시부 역시 여러 충격으로 알코올 중독자가 돼 폐인처럼 지낸다고요. 저는 여러 생각 끝에 마지막으로 전 남편한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미안했다고? 사랑하니 다시 시작하자고? 이보세요, 강석호 씨. 당신 이따위로 소중한 사람 대하고 상처 주면 당신 인생에 남는 건 아무것도 없을 거야. 그 여자한테 사기당하고 아주 쪽박 찼다며? 당신이 당신 스스로 당신 발목에 족쇄 채운 거야. 돈? 아기? 가정? 똑바로 생각 좀 하고 살아. 허례허식에 찌들어 살지 말라고. 그래, 시부모님 일은 안타깝게 생각해. 그 일만큼은 잘 해결됐으면 좋겠어. 하지만 당신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돈이 차고 넘치면 뭐해? 마음이 한번 툭 하고 털어놓을 사람이 주위에 하나 없는데? 모두 다 있고 잘 살아. 똑바로. 그리고 두 번 다시 연락하지 않길 바라. 스토킹으로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그러고 나서 저는 남편의 번호, 카카오톡 모두를 차단해 버렸답니다.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면서 사람이 당연히 경제적인 걸 가장 중요시하고 우선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저 또한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돈이, 경제적인 게 삶을 살아가는 수단일 뿐이지 목적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경제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에서는 사람의 됨됨이나 따뜻한 마음씨가 더 필요하고 중요한 게 아닐까요? 옛말에 권선징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선은 권하고 악을 징벌한다는. 제가 오늘 전해드린 사연이 청취자분들에게 권선징악 교훈이 됐으면 좋겠어요. 수십억, 수백, 수천억. 그러면 뭐 하나요? 갑이라는 명목으로 사람들 모두를 을로 생각하며 거만하고 오만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결국 남는 게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저희 아버지를 칭찬하는 말이 아니라 겸손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품위, 이 둘은 이 험난한 세상을 살며 사람이 꼭 갖추어야 할 덕목이 아닐까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취자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늘 안녕하시길 바라요. 감사합니다.